제레마야라는 애 알고 있니? 제레마야? 처음 들어보는데 왜? 이건 금몽전. 나무 위에. 그래,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이야. 그것까진 알 순 없지. 그렇다면 타살의 무게를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폰을 꺼놓고 살고 있거든요. 아이 정말, 보고서를 한 글자도 안 읽어보고 왔구만. 2018년 12월 미주리주의 트렌튼이라는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인 19세의 젊은 남성이 실종 6개월 만에 나무에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인데요. 그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유가족이나 지인들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전해 듣고 현재까지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사망을 자살이라고 결론짓고 사건 종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 경찰은 모두가 인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것인지 사건 당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킹TV 톰슨입니다. 테너 워드는 꽤 방황하는 10대 시절을 보낸 후 한 일을 계기로 인생의 큰 행복을 찾아가고 있던 1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4년간 사귀어왔던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메건 너터가 임신을 함으로 약혼식을 올렸고 그 뒤엔 예쁜 딸아이인 소피아와 함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트렌트는 인구가 약 5,000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곳으로 한 달이 건너면 모두를 알고 있는 마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테너, 오늘 저녁은 치킨이랑 샐러드 하려는데 괜찮니?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30분이면 올 거니까 치킨 한 조각만 남겨줘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니? 제레마야요. 그게 누구니? 처음 들어보는 친구네. 그냥 어쩌다 알게 된 친구인데 갔다 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약 5시간이 지난 밤 11시경 어머니인 리사 워드 씨가 준비해둔 저녁 식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와 딸인 켈 씨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아직도 안 왔어? 그렇네. 늦어도 9시면 집에 들어오는 애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그런데 너 혹시 제레마야라는 애 알고 있니? 제레마야? 처음 들어보는데 왜? 아까 너희 오빠가 제레마야라는 애를 만나고 오겠다고 얘기했거든. 내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작은 마을이라 또래의 아이들을 거의 다 알고 있던 켈 씨는 친구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지만 제레마야라는 사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켈 씨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제레마야에 대해 물었고 결국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은 열려 있었고 곧 들어가 본 집안에선 놀랄 만큼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쓰레기장과도 같은 그곳은 벽마다 알 수 없는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뒷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켈 씨는 집안을 둘러보다 무언가를 발견하곤 발길을 멈췄습니다. 이건 오빠 모자인데? 켈 씨는 오빠의 모자를 들고 트렌튼 경찰국으로 가 신고를 하였고 곧 실종 사건에 배정된 담당 형사인 클레이 에릭슨 형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클레이 에릭슨 형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테너 씨가 어제 저녁에 집을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네, 6시 조금 안 됐을 때 나갔고 30분 뒤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말없이 외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테너 씨에 대해 전산 기록을 한번 조회해보았는데 과거에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던 적이 있더군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현재도 마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예요. 지금은 약혼한 상태에다가 딸도 생겨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실종 후 48시간이 경과되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도 기가하지 않는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가져오셨다고요? 네, 아까 만났던 다른 형사님께 들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켈 씨는 신고를 끝냈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곤 실종 전단지를 인쇄하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트럭에서 내리고 있던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제레마야잖아. 켈시는 제레마야의 집안에서 본 사진으로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실례할게요. 혹시 제레마야 씨 되세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전 테너 동생 켈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혹시 저희 오빠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빠가 어젯밤에 제레마야를 만나러 가겠다고 얘기하고는 집을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날? 난 테너 못 본 지 한참 됐는데. 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오빠 거 맞아요? 응. 어제 집에서 나갈 때 입었던 티셔츠랑 똑같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많이 묻어있네요. 아니 뭐 그냥 얼룩이야. 담배로 지져서 생긴 구멍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테너랑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대체 바라는 게 뭐야? 아니요, 됐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니야, 그냥 내가 직접 경찰국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 얼마 후 자진하여 경찰국으로 간 제레마야는 클레이 형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티셔츠를 벗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압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검사 후 돌려드릴 겁니다. 다른 티셔츠를 드릴 테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럼 빨리 돌려주세요. 클레이 형사는 티셔츠를 건네받고는 곧바로 과학수사팀에 보냈으며 제레마야는 클레이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는 테너가 집에서 나갔던 시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행적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럼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아버지 집에 있었고 테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대체 왜 저를 의심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저희가 아버지 집을 좀 살펴봐도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큰 무리는 아닐 듯한데요. 네, 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모자는 집에 있던 건데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당신 집에 있었어요. 왜 테너 씨 모자를 당신이 갖고 있던 거죠? 테너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갖고 있던 거예요. 정확히 언제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티셔츠는 검사가 끝나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클레이 형사는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찜찜하게 느껴졌고 곧바로 이든버그에 있는 제레마야의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체 수색견을 대놓은 이번 수색에선 혹시나 모를 테너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그곳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였습니다. 가로 1.8m, 세로 3m의 구덩이로서 경찰은 그곳을 파내려가며 뒤지기 시작하였고 곧 많은 수의 뼈를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대충 보기에도 닭이나 돼지, 소와 같은 동물의 뼈가 대부분이었고 현장에 참여했던 과학수사관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조사해보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한편 테너의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실종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러 테너가 사라졌던 무더운 여름날에서 눈송이가 흩날리는 추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트렌튼 경찰국으로 크고 작은 제보들이 들어왔지만 모두 테너와는 무관한 것들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추워진 날씨만큼 절망에 빠진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클레이 형사는 여전히 제레마야를 강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그와 연관되는 단서가 나올 때마다 경찰국으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신문을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다른 날보다 유난히도 추웠던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트렌튼 경찰국 911 센터로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센터입니다.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GFG 공장 근처에 있는 숲인데요.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그게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위에 시신이 매달려 있거든요. 클레이 형사는 이 신고 내용을 듣고 곧바로 사료 및 비료 제조 공장인 GFG 근처에 있는 숲으로 향했고
곧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엄청 높은 나무 위에 밧줄로 목이 매달린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던 시신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분위기는 형사 경력이 10년이 넘은 클레이도 소름이 끼쳐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 신고자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많이 놀랐을 텐데 지금은 좀 괜찮니? 네, 사실 그게 시신인지 뭔지 자세히 보진 못해서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발견하자마자 바로 신고한 거니? 네, 혹시 평소에도 이 길로 다니니? 네, 노다웨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노다웨이 고등학교면 테너 워드라는 친구도 알고 있니? 그럼요, 제 친구였는데요. 저도 테너 찾으려고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평소엔 한 번도 못 봤다가 오늘에서야 발견한 거니? 네, 오늘 처음 봤어요. 평소에 강아지 산책시키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 그럼 앰뷸런스를 태워줄 테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좀 만나보려. 나중에 다시 보자. 신고자에게 간단한 증언을 듣고 메모하고 있던 중 동료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이, 테너가 맞아. 그래? 매달려있던 나무의 높이가 몇 미터였어? 7.6m. 밧줄로 목을 매달고 있었던 걸로 봐선 분명히 자살인 것 같은데 아무런 징후도 없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했다는 게 이상해.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저녁에 제레마야를 만나러 나간 게 자살을 하러 간 거라는 말이 되는데 최근에 약혼에 아기까지 출산한 상태의 가족까지 놔두고 굳이 왜 자살하지? 다른 가족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자살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는데.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보통 목을 맨다고 한다면 의자를 밟고 올라갈 높이 정도나 혹은 그 이하지. 7.6m? 그쪽을 사람이 힘들게 밧줄을 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목을 맨다고? 아니, 나 같으면 올라가려다 지쳐서 자살도 포기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야, 제이크. 난 먼저 테너 아버지한테 연락할 테니까 넌 사무실로 가서 서류 좀 준비해둬. 이 소식을 들은 테너의 아버지 커티스는 아내에게도 전했고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그녀는 몇 번이고 울다가 기절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검을 진행한 검시관에 의하면 사인은 자살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프리, 자살이 확실해? 아니, 정성스럽게 보고서를 써서 주면 뭐하냐? 어차피 이렇게 와서 나한테 따지기만 하는데. 맞다니까? 아니, 피해자의 배경을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서 묻는 거야. 정말 확실한 거야? 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여기 피해자 신체에 미라화가 상당히 진행된 거 보이지? 그래. 이 정도 미라화가 진행되려면 사망 후 지상에서 떨어진 상태로 적어도 4개월 이상 지나야 나타나는 현상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정말 다른 외상은 없었어? 하려던 말인데 시신이 꽤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라 외상을 확인하기 쉬웠어. 전혀 없었어. 너희가 나무에서 내릴 때 생긴 걸 제외하고 말이야.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나무에 걸어둔 거라면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다면 손이나 발에서 어떤 저항하다 생긴 상처나 타인의 DNA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 마약이나 독극물 검사는? 아이, 정말. 보고서를 한 글자도 안 읽어보고 왔구만. 이미 장기가 모두 부패해서 수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잖아. 그런 검사에도 나올 수가 없어. 그나마 검사했을 때도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발이 없었는데 그건? 중력이라는 게 뭔지는 알지? 그래, 중력 때문에 발이 떨어져 나갔다고? 사망 후 며칠이 지나면 장기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피로 들어가기 시작해. 그럼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한테 피가 가장 많이 고이는 곳은 어딜까? 발? 맞아, 발이지. 그럼 그 박테리아들이 발에 있는 피에 많이 모이겠지. 그럼 근육이랑 살이 모두 연해지고 간당간당하게 달려있던 발은 어디로 떨어질까? 땅으로 떨어지나? 그렇지.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져? 종합해보자면 독극물이나 마약 같은 걸로 의식을 잃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목이 졸려져 사망한 후에 나무 위에 걸어놓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뭐 굳이 따지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이야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 이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자살이라고 속여낼 수밖에 없는 시신이고 만약에 너 예상처럼 생각하는데도 뭐 아니라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거고 시신이 조금 더 멀쩡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네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야. 병리학적으로는 뭐라고 더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알겠어. 고마워, 제프리. 클레이 형사는 부검 결과를 정리하여 테너의 가족을 만나 전했고 그 결과를 받아든 가족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징후도 없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테너는 당시에 아버지의 날에 맞아서 출장에서 돌아올 저희 남편에게 열어줄 파티에 대해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날로부터 고작 며칠 전이었다고요. 게다가 메건이랑 소피아와 함께 사진 찍은 것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족들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괴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한 소문은 테너가 납치되어 4개월 동안 고문을 당했고 결국 목숨이 끊어지자 냉동실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우물이나 과일 저장고에 매달아 두었다는 등 많은 소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은 결국 지방 언론사에게까지 흘러들어갔고 방송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처음 남편이 저에게 발견된 테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라화가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땐 미라화가 진행되려면 건조한 날씨여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이 실종되었던 6월부터 9월까지는 상당히 습하고 비도 많이 왔어요. 차라리 겨울에 그랬다면 이해하겠지만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타살의 무게를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 흔한 구더기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새들이 한 번이라도 쪼을 수 있었지만 그런 흔적도 없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오빠 친구들이 그 길로 매일같이 등교를 하는데 그날 발견해서 신고하기 전까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누군가 매달아 놓은 게 분명해요.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몇 달 동안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목격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고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화상통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 트렌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랜디 매도우라고 합니다. 네, 랜디 선생님. 테너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전 테너가 발견되었던 나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건설 현장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수상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6월부터 매달려 있던 거라면 틀림없이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텐데 전혀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매달려 있다던 그 나무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무에서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작업장이 있으니까요. 그럼 출근하셨을 때마다 그 나무를 보셨겠군요. 네, 직업 특성상 그 나무에 자주 올라가야 했으니 단순히 봤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 나무를 직접 올라가 보기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다고요? 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 방송에서는 랜디 씨를 제외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출연해 증언의 힘을 보탰습니다. 게다가 테너의 친구이자 최초 신고자인 샬린도 출연해 증언하였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 아니라고 하던 걸 집에서 TV로 보고 있던 클레이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검 결과를 보자면 자살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본인도 타살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테너의 어머니인 리사 씨를 만나 사건 종결에 대해 얘기를 꺼내보았지만 펄쩍 뛰며 반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가만히 앉아 다시 테너의 범죄 이력과 리사 씨에게서 받은 문자들을 바탕으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하였죠. 대마초 소재.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무단 자택 침입 및 특수 폭행이라. 그리고 피해자였까 스테파니 밀러. 기록에 따르면 스테파니 씨는 2016년에 테너와 그의 동생인 타일러가 침입했던 자택의 주인이었습니다. 클레이 형사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쓴 이유는 리사 씨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문자 중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테파니가 자기 딸을 납치했던 테너에게 복수하기 위해 납치하고 구타한 뒤에 자살로 위장시켜 사람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그 스테파니가 스테파니 밀러 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클레이 형사는 곧 그녀를 찾아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이상한 문자들이 수도 없이 와서 폰을 꺼놓고 살고 있거든요. 전 테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전혀 몰라요. 테너가 집으로 왔을 때 혹시 따님이 집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감금된 게 선생님이 아니라 따님이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복수를 하려고 테너를 납치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들은 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 젊은 남자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이 형사는 떠도는 소문들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유력한 용의자나 강력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시간만 끄는 상황을 보고 사건을 종결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테너의 가족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리사 씨는 그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병리학자를 고용하여 다시 한 번 더 테너의 부검을 진행시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신은 장례식을 치러 묻은 상태였기에 그 병리학자는 사건 보고서에 포함된 부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리사 씨에게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병리학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땐 자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6월부터 9월까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습했는데 미라화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부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설명드리자면 미라화가 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습도,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미라화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고온다습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고온다습한 환경에선 3개월이면 미라화가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선 최소 2개월이면 미라화가 모두 진행될 수 있죠. 부패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 구더기가 붙어서 백고라가 진행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시신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을 경우와 고인의 경우처럼 땅에서 떨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많은 양의 균과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들도 있고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있고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은 이렇듯 많은 종류의 분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아다니는 벌레만 접근 가능할 겁니다. 생각하기 쉬운 파리를 예로 들어보죠. 파리가 시신의 알을 낳고 얼마 뒤 깨어나면 구더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보통 막 태어난 구더기들은 인간의 피부를 갉아먹을 턱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 위에서 태어난다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들은 외상으로 인해 벌어진 피부 사이나 눈, 코, 입과 같은 곳에 알을 낳고 그곳에서부터 부드러운 조직을 갉아먹으며 소화기관을 따라 장기에 도달하게 되죠. 보통 구더기가 상충이 되는 기간은 번데기 기간을 포함해서 약 13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죠. 약 한 달이면 구더기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충이 되기 전 구더기들은 부드러운 부위의 피부를 어느 정도 갉아먹을 수 있는 턱의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까지 모두 먹어치우는 백고라가 진행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피부는 구더기들이 내부를 먹는 동안 계속해서 미라화가 진행되고 있겠죠. 아까 미라화가 모두 진행된다면 약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더기들이 파먹을 수 있는 피부는 미라화가 진행되기 전에 부드러운 상황에서나 가능합니다. 구더기들이 박테리아나 균류, 다른 분해자들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내부의 장기를 모두 먹어치우고 피부까지 갉아먹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신의 피부는 이미 미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구더기는 접근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매달려 있는 시신은 구더기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접근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시신은 굴러 떨어지더라도 다시 기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약 8m나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는 환경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아래로 추락하는 구더기들도 꽤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시신에서 분해하고 있는 구더기의 숫자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분해하는 속도가 느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건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라화는 완전히 진행되었을 거고요. 따라서 부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백고라는 8m 높이에 있던 시신의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6개월 동안 매달려 있던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병리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살의 가능성은요? 일단 뼈에서는 아무런 외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약 두들겨 맞아서 멍이 생긴 거라면 미라화가 진행되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독극물이나 마약이나 그런 것들도 이미 장기가 분해된 상태라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때려서 기절시키고 목을 조른 후에 이곳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병리학적으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없겠죠. 그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들이 하는 거니까요. 한편 클레 형사는 제레마야가 제출했던 티셔츠의 DNA 감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색 얼룩은 기름때로 밝혀졌을 뿐이었죠. 자살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너의 가족들의 주장에 끌려오다시피 한 이 사건은 결국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트렌튼 경찰국의 공식 발표에 의해 자살로 결론이 나고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유족은 많은 경로를 통해 테너 사망 사건 목격자를 찾고 있다며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렌튼 경찰국의 수사 태만? 아니면 유족들의 미련? 이상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5 George K. 496 Blood River Hill Road, Stone.